먼 옛날 병자호란의 상흔이 아직 땅속 깊이 박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들 했지만 끝난 것은 싸움뿐이었죠. 사람을 사고 파는 어둠은 여전히 북방 물길을 타고 흘렀고 살아남은 자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아는 채 어딘가로 흘러들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떠돌이 검객 무열은 강고 노비시장을 무너뜨리고 가은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돌미올이라는 골짜기 마을에서는 귀신 소동으로 위장한 흑도패의 계략을 꺾어냈죠. 그러나 맹사복도 흑도패도 모두 더 큰 무언가의 말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 흘러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죠. 묵룡, 얼굴도 자리도 알 수 없는 존재, 북방의 사람과 물자와 길목을 소나기에 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미오를 향해, 무열을 향해 아직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발자국을 쫓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조선 땅에 산 깊숙이 숨어있는 돌미올이라는 골짜기 마을이었죠.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반듯한 기와집도 너른 마당도 없었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버텨온 마을이었죠. 아침 햇살이 돌미올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한양댁의 집 처마 밑에는 간밤에 말라붙은 빨래가 아직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 끓는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한양댁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붉어질 만큼 시린 물이었지만 가은은 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차가움이 반가웠습니다. 압록강 물가에서 포승줄에 묶여있던 그 밤을 생각하면 손이 시린 것쯤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양댁이 가은의 손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손 튀겠다. 미리 얘기했으면 삼배 장갑이라도 꺼내줬을 텐데. 가은은 짧게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웃음이 괜찮다는 뜻이라는 것을 한양댁은 알았죠. 밥상을 물린 뒤 가은은 한양댁집 뒷겹으로 나갔습니다. 낮은 돌담 너머로 창고 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간밤에 무열이 붙잡아온 자가 묶여 있었죠. 관아 패를 찬 사내와 함께 나타났다 제압당한 흑도패의 잔당이었습니다. 가은은 팔짱을 끼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봉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웃음을 건네던 그 얼굴이 나무를 패주고 물을 길어주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결국에는 조직을 위해 마을 전체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사람이었죠. 가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람의 겉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은은 진작에 깨달아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끌려다니던 시절 웃으며 손 내밀던 자들이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그녀를 팔아넘겼으니까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이 다시 그것을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두봉의 배신은 가은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더욱 쓰라렸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무열은 마을 어귀 쪽 바위 위에 홀로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발톱 문양이 찍힌 패목이었죠. 돌미올 사건을 파헤치던 중 창고 뒤편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무열의 눈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북쪽 방향 숲 가장자리를 얼쩡거리는 사내 하나가 눈에 걸렸지요. 처음에는 나무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나무를 한 진도 베지 않았고 숲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자꾸만 창고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무열은 패목을 품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한양댁 집 쪽에서 가은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은의 시선도 어느새 그 사내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열은 말없이 그 모습을 확인했죠. 가은은 따로 부르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랫감을 들고 우물가로 향하는 척하며 사내와 창고 사이의 길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는 알지 못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돌미올 마을이 고요히 잠든 시각, 창고 쪽에서 낮게 타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내 창고 처마 끝에서 붉은 혀가 날름거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무열뿐이었습니다. 무열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짧은 길로 창고를 향해 걸음을 놓았고 창고 옆 담벼락을 타 넘어 안쪽으로 들어섰죠. 불은 아직 한쪽 석가래에만 옮겨 붙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파고들었지만 무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고 안 묶여 있어야 할 잔당이 없었습니다. 새끼줄이 잘려 있었죠. 가늘게 갈아낸 쇠붙이라도 감추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무열은 연기 너머로 후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는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죠. 무열이 후문을 박차고 나선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사내는 이미 마을 뒤편 밭두렁을 넘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열의 걸음은 쫓는 걸음이 아니었죠. 그는 사내가 향하는 방향을 먼저 읽었고 그보다 빠른 길로 앞을 끊어섰습니다.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칼집에서 쇠 긁히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열의 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원의 검객들처럼 허공을 가르는 큰 초식이 아니었죠. 손목, 그 한 곳만을 겨냥한 가장 짧고 가장 빠른 한 획이었습니다.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사내는 바닥에 엎어졌죠. 무열은 그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지도 않은 채 낮고 고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흑도패가 아니지. 너는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 왔어.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내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고통보다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법이지요. 무열이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도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흑도패는 그가 섬기는 조직의 하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 북쪽 물길을 쥐는 일, 마을을 쫓아내고 길목당을 차지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직 아래 움직이고 있었죠. 조직의 이름을 묻는 무열에게 사내는 겨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묵룡이요. 더는 모루. 우리 같은 것들은 명을 받을 뿐 그 이름의 얼굴을 아는 자가 없소. 창고의 불은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와 물을 끼얹으며 겨우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한양댁도 나와 있었고 가은도 그 틈에 서 있었죠. 가은은 무열과 엎어진 사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움직여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대신 마을 사람들이 불길에 가까이 다가서지 않도록 조용히 옆에서 막아섰습니다. 혼자서 말없이 불길이 완전히 잡힌 뒤였습니다. 무열은 사내의 품속을 뒤졌습니다. 주머니 안쪽 안감의 꿰매 숨겨두었던 것이 나왔죠. 작고 납작한 나무 패목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이미 익숙해진 검은 발톱 문양이 찍혀 있었고 무열은 습관처럼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 무열은 한동안 그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죠.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손을 쥐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멀리서 가은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열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가은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곳을 지나가는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저 사람의 온몸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튿날 아침 관아 쪽 사람이 2명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전날에도 보았던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문서를 들고 마을 이장격인 노인 앞에 섰습니다.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이었죠. 창고 화재, 붙잡힌 자들의 이송, 모두 관아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열은 마을 어귀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아가 덮으려는 것임을 바로 알았죠. 붙잡힌 잔당을 넘겨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은 배우를 뒤쫓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묵룡이라는 이름이 관아의 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무열은 판단을 미루었습니다. 가은은 한양댁 집 안에서 그 모습을 대청마루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패를 찬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표정을 지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북방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눈에 띄면 이용당하고 드러내면 팔려간다는 것을 가은은 조용히 바느질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실을 꿰었지만 눈은 대문 쪽을 놓지 않았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돌아간 뒤 한양댁이 가은 옆에 와 앉았습니다. 부뚜막에서 막 떠낸 숭늉 2그릇을 들고 왔죠. 가은 앞에 하나를 내려놓고 자신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양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무열이가 어제 무언가를 보고 손이 떨렸더구나. 내가 봤어. 가은은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떠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여태껏 칼을 맞고 돌아와도 밥도 못 먹고 쓰러져도 손 한 번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한양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열이 돌아올 때마다 밥을 지어내고 떠날 때마다 주먹밥을 싸서 쥐어주고 그러면서도 붙잡지 않았던 세월이 그 목소리에 배어 있었지요. 사람이 저렇게 손을 떨 때는 무섭거나 그리운 거야. 우리 무열이는 무서운 아이가 아니니까. 가은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양댁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다는 것을 가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저토록 손을 떠는 사람이 이 척박한 길 위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한양댁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숭늉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먼 산 쪽을 바라보았죠. 그 눈 안에 무열을 향한 말이 더 있다는 것을 가은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양댁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무열은 마을 노인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북방 물길을 오간 짐꾼 출신으로 다리가 성치 않아 오래전부터 돌미울에 머물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무열은 그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북쪽으로 가는 길에 오래전 어린 계집아이를 찾으러 떠난 조선 사내 이야기를 들어보셨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내 기억에 딱 하나 있어. 병자년 이듬해 봄이었지. 장수 출신 같은 덩치에 말도 없이 걷기만 했어. 딸아이 찾는다 했는데 이름을 말했지. 소연이라고. 무열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죠. 그러나 노인은 그 침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는 모르지. 압록강 너머로 넘어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후에 소식이 없어. 무열은 노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봄 저녁에 서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열은 오래 서 있었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소연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겹쳤다가 이내 모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양댁집 마당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은은 대청마루 끝에 앉아 무명천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올이 풀린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실을 뽑아내는 일이었죠. 급한 일도 눈에 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은은 손이 놀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며 늘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무열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기척은 느꼈죠. 무열이 섬돌 아래에 멈추어 서는 것도 한참 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창고 쪽은 가까이 가지 않았죠. 가은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무열은 그 안에 담긴 것을 알았습니다. 가은은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불길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막아섰고 아이들을 한양댁 집안으로 들여보냈고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 곁에서 길을 터주었죠. 소란스럽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빠짐없이 무열은 섬돌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은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마당에 봄볕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처마 끝을 지나며 낮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열이 품속에서 패목을 꺼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었죠. 그저 섬돌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은은 손질하던 무명천을 무릎 위에 내린 채 시선을 옮겼습니다. 검은 발톱 문양, 그리고 무열이 천천히 뒤집어 보이는 뒷면의 짧은 글자. 소연. 가은은 그 글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열이 이것을 꺼내 보이는 손이 어제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지금 아주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은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무열은 마당 끝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고여 있었지요. 쏟아질 듯 고여 있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이입니다.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은이 자신을 구해준 이유를 묻자 무열이 대답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했던 이야기가 조용히 겹쳐왔습니다. 병자년에 끌려간 누이, 그 누이를 찾으러 떠난 아버지,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사람. 잠시 후 가은은 손질하던 무명천을 반듯하게 접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니 물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죠. 무열 옆 섬돌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패목 옆에 글자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뒤집어 놓은 채로 무열은 물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의 볕은 여전히 고요했지요. 불이 난 창고 자리는 이틀이 지나도 탄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양댁은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괜히 창고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열이 돌아올 때마다 밥 한 그릇 더 얹어내던 그 부뚜막이 오늘따라 조금 썰렁하게 느껴졌죠. 딱히 무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봉이 드나들던 자리도 하나 사람들이 서 있던 마당 귀퉁이도 눈에 밟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났으니까요. 마을은 겉으로는 여전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볕 좋은 담벼락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나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집 창고문이 잠겨 있어도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낯선 얼굴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눈을 주었습니다. 가은은 마당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돌미홀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죠. 처음 이 골짜기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이곳은 세상 바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 핥히고 간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기대며 숨 고르는 곳이었죠. 그 조용함이 마냥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의 결이 달랐습니다. 편안한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를 경계하느라 숨을 낮춘 고요였죠. 가은은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물음이 가슴 한쪽에 잠깐 걸렸다가 이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 어귀, 두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 검은 그림자 셋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다만 돌미홀 안쪽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창고 쪽 그 안에 있어야 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묶인 채 발견되거나 제 발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중 한 사람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발자국을 밟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둘은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 대신 창고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강고에서 맹사복이 무너진 것, 돌미홀에서 흙도패가 연달아 막힌 것, 따로 보면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셋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한 사람이 품속에서 검은 발톱 문양의 패목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죠. 문명께 알려라. 새 그림자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 뒤로 사라졌습니다. 바람 한 점 일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마을 어귀는 다시 텅 비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열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부터 한양댁집 지붕 위에 올라 어둠이 내려오는 마을 어귀를 지켜보고 있었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 안에 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러 혹은 남은 것이 없는지 마지막을 점검하러. 새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도 무열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죠. 흑칠도 맹사복의 칼잡이들, 흑도패의 사내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우는 훈련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손발의 움직임이 정확했고 확인이 끝나자 미련 없이 사라졌죠. 명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무열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몽룡. 그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열이 강고에서 흑칠도 맹사복을 쓰러뜨리던 그날부터 그 이름은 이미 무열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은은 동틀 무렵에 일어나 한양댁집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른 흙 위를 천천히 쓸어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골짜기 안에 낮게 퍼졌죠. 무열이 마당 쪽으로 내려오다 멈추었습니다. 가은은 그를 보지 않은 채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죠. 간밤에 어귀 쪽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었죠? 무열이 대답 대신 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느티나무 쪽 가지가 한쪽으로 눌렸다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셋 이상 기대었다가 떠난 것이죠. 무열은 가은이 밤새 잠들지 않고 창 너머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은 스스로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킨 것이지요. 무열은 그날 저녁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보찜은 처음부터 가벼웠습니다. 검 하나,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품속의 패목. 그뿐이었죠. 한양댁이 길 떠나는 사람에게 늘 그러듯 주먹밥 몇 덩이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무열은 두 손으로 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은은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했지요. 무열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무열이 대문을 나서다 한 번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열이 걸음을 놓은 방향은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몽룡의 패목에 새겨진 소연의 이름이 단순히 북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발톱 조직에 잔당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사람과 물자가 북쪽에서 오지만 명이 내려오는 곳은 따로 있다는 말이 무열은 역참 마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북방과 한양을 잇는 큰 길목에 자리 잡은 오래된 역참 마을이었죠. 관아의 패를 찬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도 어째서인지 그 주변으로는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북방에서 들어알고 있었습니다. 몽룡의 뿌리는 북쪽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열이 떠난 뒤 돌미울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고 불이 난 자리를 치우고 관아에 넘겨진 자들 이야기를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두봉의 이름은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죠. 친절한 얼굴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은은 한양댁집 마당에 앉아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가은은 무열이 남긴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마을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가은이 어떤 사람인지 무열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은은 실을 끊고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들어 마을 어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에 새 그림자가 서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아직 완전히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강고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집 깊은 안채였습니다.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그림자만 길게 벽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내가 있었고 간밤 돌미울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셋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 검객의 이름은 무열이라 합니다. 강고에서 맹사복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돌미울에서 흑도패 2건을 연달아 막아냈고 이제 북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잔 앞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연. 낮은 목소리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하고 천천히. 그 패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내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어둠은 때로는 사람 하나의 이름을 무기로 삼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법이죠. 무열은 이제 막 그 어둠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넓고 몽룡의 발톱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법이지요. 무열의 거미, 그리고 돌미울에 홀로 남은 가은의 눈이 그 불씨였습니다. 옛말에 불이 포열 불득호자라 했습니다.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범의 새끼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두려움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어둠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